자, 또 다른 저항의 형태로요. 가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Variable Register라고 하는 건데요. 가변은 뭐예요? 변하는 게 가능한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맨 작은 게 뭐 1옴이다, 뭐 10옴이다, 뭐 100옴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얘는 그냥 계속 1옴짜리 옴이고 두 번째 거는 계속 10옴인 거죠. 그런데 이 가변 저항은요, 내가 조절을 해서 저항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0에서 5kΩ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0에서 5kΩ 사이에서 내가 1kΩ을 만들 수도 있고 100옴을 만들 수도 있고 10옴을 만들 수도 있고 5kΩ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가변저항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예. 지금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고요. 단추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변 저항이 작동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뭐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실험할 때 되면 이거 어떻게 써요? 가변 저항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메카기론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배웁니다. 네. 가변 저항은요. 자, 우리 저항이라는 거는요. 뭐예요? 전선, 이런 선, 전류가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보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이 길어지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죠. 자, 우리 저항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뒤에 나오니까 뭐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저항은 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갈게요. 저항은 일단 단위가 옴입니다. 이렇게 쓰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옴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저항은요. 자, 우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는데, 예, 물을 이렇게 주는데, 예, 화단에 물을 줍니다. 네, 그래서 물을 줘. 예. 그런데 이 물을 자, 내가 요만한 단면적을 가진 호수와 이만한 단면적을 가진 호수가 있어요. 그럼 물이 어떤 게 더 잘 나오겠어요? 1번, 2번. 2번이 더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 긴 호수와 이만큼 긴 호수가 있다면 어떤 게 물이 더 빨리 나오겠어요? 1번이죠. 자, 그러면 물을 잘 못 나오게 하는 요소들은 저항 요소죠. 그쵸? 저항 요소. 그쵸? 어떤 거였어요? 단면적, 그리고 길이. 그쵸? 요에 따라서 저항 요소가 저항이 달라졌잖아요. 물이 나오는. 자, 그것을 똑같아요. 저항도. 보면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작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에 가고요.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져요. 그러니까 분자에 갔어요. 근데 그것에 비례하는 거니까 비례한 상수를 이건 로라고 있습니다. P가 아니에요. 로라고 하면 자, R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는데 저항은 어떻게 비례해? 로라는 상수를 가지고 비례합니다. 라는 게 저항의 모델이에요. 수학적 모델. 예. 그래서 만약에 100옴이다. 그러면 단면적이 얼마?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 그리고 뭐 요
비저항률이라고 하는데, 비저항 혹은 저항률이 얼마 합쳐져 가지고 100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로 다시 가변저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일단. 저항은 비저항에다가 저항률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가변저항을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보면 저항이에요. 요게 저항이에요. 요게 저항. 어떤 저항? 예를 들면 코일을 막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코일을. 예. 코일을 그렇게 감아 놨어요. 이렇게. 네. 코일을 감았어요. 그러면 이게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다이얼이 있죠. 다이얼이.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입니다. 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 안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항을 이만큼 저항이 걸려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10kΩ이다. 10,000옴이라는 얘기죠. 10,000옴이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스위치, 다이얼, 브러쉬라고 하는데, 요 브러쉬를 저항을 여기하고 여기를 이었어요. 예. 1번과 2번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은 어디만큼이에요? 선이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저항이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의, 여기 전체가 10kΩ이면 요만큼, 여기까지만큼 비율만큼 저항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가 10K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60%다. 요 전체 길이 중에 60%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항은 얼마예요? 6K가 되겠죠. 6kΩ이. 그럼 만약에 뭐 여기랑 갔어요. 여기 갔어요. 여기가 30%예요. 그러면 3k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하면 여기는 3K고요. 그쵸? 33K이고 여기는 6.6K 정도가 되겠죠. 그쵸? 반대로 여기 왔을 때는 여기가 6.6K, 여기는 3.3K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 쓰는 두 개의 이렇게 혹은 이렇게는 저항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가변 저항이에요. 예. 그래서 기호로는 가변 저항을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표시에 화살표를 나타내요. 혹은 저항 표시에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요. 예. 그래서 실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건 가변 저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가변 저항 어떻게 쓰시는지 알겠죠?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다리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항상 같아요. 왜? 전체 저항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변 저항은 항상 어떻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든 이렇게 2개든 2개만 써야 된다. 그쵸? 이렇게. 예.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그냥 고정 저항이랑 똑같은 거죠. 예, 가변 저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가변 저항을 써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배웠지 라고 기억을 해내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에 관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자, 뭐 지금 이게 PDF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서 이미 뭐 다 나와 있는데, 자, 지름이 10mm이고 길이가 잠깐만요. 예, 그 전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저항을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다 라고 했잖아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로가 뭐냐? 저항률, resistivity. 자, 우리 저항은 단위가 옴이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잠깐 여기다 쓸게요. 저항은 단위가 옴인데 A분의 L은 단위가 뭐예요? 단면적은 미터 제곱이고, 그쵸? 길이는 미터죠. 그쵸? 자, 그러면 예, 이거 보면 요거 하나 없어지죠. 그러면 미터가 하나 살아있네요. 그러면 로와 곱해서 옴이 나와야 되니까 옴의 단위는 뭐겠어요? 옴이 있어야 되고 미터를 없애줘야 되니까 미터.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요것만 남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저항률, 비저항, 저항률, resistivity의 단위는 옴미터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 도체의 그 저항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은이 있네요. 은은 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그리고 굴이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뭐 고무 1 곱하기 10의 13승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저항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쵸? 얘네들은 엄청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을 우리 전기 전신주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전선 같은 경우에 구리를 쓰잖아요. 구리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항을 낮게 해서 저항이 낮으면 손실이 적죠. 왜? 저항은 소비하는 소비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로 이제 전선을 만드는 거죠. 소비를 최소한 덜하게.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은인데요? 예, 은으로 하면 되죠. 근데 너무 비싸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늘에 걸쳐져 있는 전선들이 전부 다 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다 잘라갈 거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그런 이유로 동이 가장 경제적 이유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전기 저항률이 가장 작은 도체이기 때문에 구리를 이용해서 전선을 만들어 쓰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항률은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저항에 대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저항의 공식은 R은 로에다가 L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름이 1mm이고 길이가 10m인 동선의 저항은 얼마인가? 라고 써있죠. 그러면 자, 동선은 뭐야? 구리예요. 자, 구리의 비저항은 요거예요. 그러면 로 대신에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리고 단면적은 뭐예요? 단면적은 자, 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이거 왜 그래요?
단면적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근데 단면적은 4분의 d니까 2분의 d니까 r은 2분의 d. 지름이 다이아미터, d가 지름이라고 하면 반지름 r은 그거의 반이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니까 얘는 d가 얼마예요? 0.001m잖아요. 요거의 제곱을 파이로 곱해서 4로 나누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L이 10m였어요. 그러면 L은 10, 그 다음에 단위 다 쓸게요. 얘가 5m고 그 다음에 A가 7.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미터 제곱이고 L은 10m가 되네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나머지 계산하면 약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는 0.225미 됩니다. 네. 어떻게 구하는지 저항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뭐 저항을 모르는 것들을 딱 보면 뭐 코일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길이가 길면 무조건 저항이 커지겠구나. 그럼 두꺼운 전선은 저항이 얇은 것보다 작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메탈 필름 저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띠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그 띠는 그 저항의 크기, 용량, 그 얼마만큼의 저항을 갖고 있는지의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저항은요 4색 저항이 있고요, 어떤 저항은 6색 저항이 있어요. 5색 저항도 있고요. 띠가 5개, 4개, 6개짜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개짜리라고 하면 왼쪽 거,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는 거, 외곽 쪽에 있는 게 왼쪽인데 그쪽에서 지금 요 끝에 걸려 있는 거, 얘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4개죠. 그러면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를 붙이고요. 곱하기 10의 세 번째의 승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네 번째 퍼센트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갈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검정색이고 세 번째가 주황색이고 네 번째가 금색이다. 그러면 자, 갈색은 첫 번째 숫자가 1이에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검정색이죠. 0이죠. 0 곱하기 10에 세 번째가 주황색 3이네요. 그쵸? 3승 플러스 마이너스 4번 네 번째가 금색이면 5%네요. 그쵸? 5%. 네. 그럼 이건 무슨 저항이에요? 10kΩ짜리 저항이네요. 무슨? 5% 오차. 5% 오차가 있다라는 얘기는 10만에 5%면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얘는 9,950에서 1050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만약에 6개짜리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짜리다. 그러면 앞에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1, 2, 3, 그 다음에 10의 4번째 숫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퍼센트 오차. 예, 오차.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자 여기 황자흑 자는 보라색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황은 노란색이니까 4. 그쵸? 그러면 4. 그 다음에 자는 보라색이니까 7. 3은 3번 뭐예요? 흑이잖아요. 0. 곱하기 10에 뭐예요? 적이니까 2네요. 그러면 제곱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갈색 그러면 1% 오차네요. 1 그러면 47,000옴이니까 4.7 아니죠. 47K네요. 예. 47k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6개는 5색과 6색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6개짜리다. 그럼 뒤에가 온도 계수라는 것이죠. 얼만큼 뭐 오차가 온도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저항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정보를 나타내 준 것이죠. 자, 한 가지 설명을 제가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저항은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선형 저항, 완벽한 선형,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서는 비선형성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고 나서 타버려요. 예. 탄다. 예. 불이 난다는 얘기죠.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 용량을 넘어가면 이렇게 타버려요. 그러면서 약간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의 비선형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다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아이디어란 선형이다. 선형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항을 계산을 합니다. 네, 예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도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색, 5색, 6색. 자, A, B 곱하기 C배 C 플러스 마이너스 D. A, B, C 곱하기 C배 D승 플러스 마이너스 E. 이거죠. 그 다음에 EF는 온도 계수. 네. 그래서 한번 풀어 보시고요. 답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앞에 나왔던 슬라이드가 또 중복이 되어 있네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커패시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커패시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한 대로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동 소자라고 했어요. 어떤 형태요? 전기장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커패시터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보통 지금 보시면 옛날에는 이제 콘덴서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다 커패시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은 이렇게 잘 안 쓰는 말이고요. 예, 옛날 약간 일본식 용어예요. 예, 그래서 커패시터 자체가 이제 필름 커패시터, 세라믹 커패시터, 전해 커패시터, 탄탈, 슈퍼 커패시터 이렇게 되는데요.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큰 커패시터를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탄탈이나 세라믹, 필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전해 커패시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실험실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이 전해 커패시터를 사용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전해 커패시터죠. 예. 그래서 보면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커패시터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거꾸로 연결하면 이제 뻥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커패시터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연결했다. 그럼 여기서 피 하고 이렇게 연기가 납니다. 이렇게. 예.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찢어지면서 연기가 치 나요. 예. 그러면 아, 내가 거꾸로 연결했구나. 물론 그 전에 알아야겠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커피스톤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짧고요. 하나는 길어요. 네. 그럼 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일까요? 긴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맞춰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필름 커패시터나 뭐 이런 다른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일로 커패시터 이런 것들은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커패시터는요, 여기 있는데요, 좀 더 길죠. 여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커패시터는요, 단위 전압당 흐르는 전하의 양을 커패시턴스라는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커패시터의 용량은 페라드라고 쓰여 있긴 한데 우리가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예, 페럿이라고 읽고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100 마이크로 페럿, 뭐 1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면 자, 커패시턴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게 크면 용량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을 우리 저항처럼 수학적으로 나타낸다면 커패시터는 전압을 모으는 장치니까 자, 일단 전류는요. 커패시턴스 곱하기 dt분의 dv 걸리는 전압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값에 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를 뭐 적분을 해서 V로 나타내면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은 커패시턴스 분의 1에 그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전류를 적분하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I는 C dv dt, dt분의 dv다. 이렇게 해서 뭐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회로 이렇게 모델링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금속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면 전지가 연결이 되면 유전체 안에 있는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전이차가 생겨요. 그러면서 전압이 여기에 충전이 되어 있는 거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다. 여기에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네네. 아닙니다. 제가 교류성분 통과.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전압을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플러스 한쪽엔 플러스가 연결되고 한쪽엔 마이너스 연결되니까 내부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이차가 생기죠. 그래서 V가 여기에 충전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커패시터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요식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덕터예요. 예, 인덕터는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동 소자예요. 얘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자, 일단 패러데이 법칙은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석 내의 코일에 기전력이 유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가까이 오면 자기장이 더 많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렇게. 그러면 걔가 이렇게 근데 이게 오고 있을 때 이 자석을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 그 전류가 유도가 돼요. 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유도가 되고요. 얘가 만약에 멀어진다. 그래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다. 즉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얘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자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석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유도가 돼요. 반대로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이 적어지죠. 줄어들죠. 그러면 자기장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돼요. 예, 그것은 아마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인덕터도 전압과 전류 형태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전압은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은 I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것에 인덕턴스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걸 적분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인 인덕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인덕턴스는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뭐 유도 역기전력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덕턴스가 클수록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저장되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것에 자기장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터는 결과적으로는 코일이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감기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감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혹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감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긴다고 할 때, 자, 전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장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선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가리키고요. 그 도선을 네 손가락으로 감싸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돕니다. 유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자기장도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아까 그림에서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은 동그랗게 흐르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자, 밑에는 예를 들어서 위로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 그림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저건 다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쪽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그쵸? 일로 해서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순간에서 보면 자,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면에서 나오는 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손가락은 이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반대편 여기에 와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지면 쪽으로 가리키고 네 손가락은 이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고 자기장이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이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봤듯이.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예, 이제 잘 보이네요. 이렇게. 예, 자기장이. 그러면 네. 그러면 인덕터에는 요런 형태의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 하나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게 있네요. 자, 지금 요 표를 한번 그림을 볼게요. 오른 나사. 자, 보면 일단 이쪽을 전류의 방향을 봤을 때 요것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 점으로 보일 것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나를 보고 전류가 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요 뒤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뒤쪽에서 본다면 눈입니다. 눈. 그러면 동그라미에 십자가 있죠. 그럼 나를 등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쵸? 혹은 뭐 화살촉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게 보면 전류가 직선일 때는 오른손 법칙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요. 이 코일로 돼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아이고 좀 그러네요. 새끼 손가락이 제일 기네. 네 손가락이 있다 그러면 그쵸? 그러면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가 손바닥입니다. 손금이 이렇게 있겠죠. 예, 바닥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을 요거를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 이 코일일 때예요. 코일.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자, 이게 위에서 아래에서 돌아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게 전류가 아니고 요 방향이 전류라고 하면 전류라고 보고요. 이 코일을 밑에서 안쪽으로 위쪽으로 감아주면 그쵸?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방향이 이쪽으로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쪽으로 코일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전류고 그러면 이쪽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그림도 자,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네 손가락을 얘를 이 전류의 방향대로 놔주면 이렇게 손가락이 돼 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간다. 자기장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쵸? 예, 그럼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하니까
손바닥이 내가 오른손 바닥이 보이게끔 해놓고 손가락을 접으면 이 코일 모양이 코일의 전류가 되죠. 전류 방향이 내 손가락이 되잖아요. 그쵸?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들어가니까. 그쵸? 그럼 엄지손가락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네. 나머지는 한번 그냥 알아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는 조금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요. 네. 자,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직선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잡으면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요. 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일을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예. 두 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아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자기학에서 나온 얘기라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자기학은 한 학기 강의 분량이라서. 예, 그리고요. 일단 인덕터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석,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죠. 아까 자석을 갖다 댔다 뗐다 붙였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전류가 유도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자, 반면에 렌츠의 법칙이 있습니다. 렌츠가 뭐냐면 유도기전력의 극성은 자, 유도기전력,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 기전력,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기전력, 전류가 유도되는데 그 유도되는 전류의 그 방향은 그러니까 자기장이 상쇄되는 방향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요 그림에서 자석을 갖다 댔어요.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기전력은 어때요?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 기전력은 요거와 반대되는 자기장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니까 자, 코일이니까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엄지 방향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감싸야 되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석이 멀어졌어요. 그럼 자기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은 지면 아래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자석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 유도되는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되느냐? 이거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두 가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커패시터 인덕터에 대해서 저항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주파수 측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다른 특성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파수 개념을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아서 주파수는 아마도 주파수 영역은 3학년 때 이제 제어2에서 아마 주파수 영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조금 이해가 갈 텐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전기 요소에서 그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해서 해보면 뭐 인덕터는 커패시터는요 직류 성분은 통과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인덕터는 반대로 직류 성분은 또
인덕터를 작동시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은 뒤에 아마 또 다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도록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까지 좀 이것들을 수업을 진도를 이 내용 언급을 했는데 학생들이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장비예요. 예, 장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전자장비들, 계측장비들 보신 적 있나요? 네,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첫 번째 보면, 자, 첫 번째 그림을 좀 사진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일단 DC 파워 서플라이어라고 써 있네요. 예, 서플라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DC 파워를 공급하는 장비다 라는 것이죠. 얘는 우리가 흔히 그냥 DC 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압, 볼티지, 전압, 커런트, 전류,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스위치가 있고요. 아웃풋 이렇게 써 있네요. 그쵸? 생각해 보니까 유추해 보면, 자, 이 파워 스위치를 켜고 전압을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웃풋이 나간다 라는 의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할 때, 회로를 만들 때,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해당하는 요 직류 전원이 요게 되겠습니다. 보면 이 아웃풋 이렇게 있어요. 12V, 15V 있는데요. 요거는 고정 전압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사용할 때는 이 전압, 여기 보면 로우 하이 돼 있죠. 얘를 돌리면 전압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3V 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맞춰 있다가 뭐 10V를 내겠다 그럼 어디로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옛날 장비네요. 얘는 펑션 제너레이터. 우리말로 하면 함수 발생기입니다. 함수를 발생시키네요. 함수 뭐예요? 함수는요. 사인, 그 다음에 펄스,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사인 웨이브를, 사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뭐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주기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오는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요거 함수 발생기. 그래서 펄스는 사인은 그쵸? 펄스는 사각파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삼각파는 트라이앵글, 삼각파는 이런 거. 예. 이런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함수 발생기고요. 자, 노란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요, 어디 안 써 있나 자, 봅시다. 보니까 전류,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끝에 거는 이제 다이오드 표시인데요. 보니까 전압도 재고, 교류도 재고, 직류도 재고, 저항도 재고, 다이오드 재고, 전류도, 교류 전류, 직류 전류 뭐 다 재네요. 기능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멀티, 그쵸? 펑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재는 거예요. 재는 건 뭐라고요? 미터라고 해요. 그쵸? 미터. 그래서 얘는 멀티미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얘는 멀티미터인데 얘는 전압,
전류, 저항, 뭐 커패시터, 그 다음에 다이오드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이 이어졌는지 떨어졌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는 멀티미터입니다. 자, 옆에 있는 큰 장비가 하나 있네요. 예, 요거 뭘까요? 얘는요, 어디 안 써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사인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이 멀티미터는 얘는 DC, 뭐 물론 AC도 재는데 그 순간의 값들만 나와요. 순간값. 네.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에 따른 값이 나와요. 지금 요 축이 시간축이에요. 그리고 요 축이 전압축이에요. 그 사인 웨이브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계속 얘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보면 그런 걸 2개 받을 수 있어요. 이 채널. 뭐 어떤 건 4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포지션도 있고 볼티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실로스코프는 우리가 그 신호를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옛날 장비예요. 요거 CRT입니다. CRT. 예, 요거 아날로그 다이얼이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먼저 오실로스코프. 자, 시간에 따라서 쭉 볼 수 있죠. 그리고 똑같잖아요. 2채널짜리. 전압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멀티미터예요. 멀티미터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전압 똑같이 디지털로 다 해줘요. 예. 그 다음에 파워 이렇게, 예, 디지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이얼 돌려주면. 그리고 고정 전압들도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펑션 제너레이터, 아까 막 다이얼 뭐 이렇게 했죠. 함수 발생기. 자, 여기도 디지털로 다 나와요. 여기 누르면 여기에 뭐 사인인지 펄스인지 아니면 삼각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뭐 주파수 얼마인지 이렇게 다 디지털로 나와요.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4가지 장비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 실습을 할 때 사용할 우리과 장비가 되겠어요.